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72편 버풍왕 율령을 반포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라 제22대 임금이었던 지증왕대의 역사를 탐색해봤습니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지증왕 시기 기록을 모두 짚어봤습니다만 지증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삼국사기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삼국유사에 올라 있습니다. 제22대 지철로 왕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지대로 또는 지도로라고도 하며 시호는 지증이니 시호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말로 왕을 이컬어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임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지증왕의 지증이라는 왕호를 제위 시기에 불렸던 이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 붙여진 시호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 있으며 다음 왕인 버풍왕 치세의 역사를 탐색할 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지증왕 때 처음 사용하였다는 내용인데 삼국사기에는 눌지왕 때 처음으로 왕을 마립간으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혹은 내무랑 시기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왕까지 이사금이라고 불렀고 어느 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서울대 서희식 교수로부터 우선 이사금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이사금이라는 것은 고서관을 전제로 해서 고서관 위를 계속 개송해 나간 그런 왕인 거죠. 그리고서 이 왕들의 본질은 국인이 공립하는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왕의 유지입니다. 선왕이 유언을 하면 대개의 경우 그 유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유언 없이 돌아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 아들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만 그것도 국인들이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는 못나서 다른 사람을 동생을 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사금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서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 왕의 유언에 따라서 왕위에 오르거나 혹은 왕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귀족들이 옹립을 받아서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시기까지 임금은 이사금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전 왕의 유언이나 귀족들이 공립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력으로 왕위를 쟁취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실성왕이 고구려 사람을 시켜 내무왕의 아들인 눌지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은 눌지의 기상과 용모가 단아하고 군자의 기풍이 있으므로 눌지에게 사실을 말하고 고구려로 돌아가 버렸다. 눌지는 이를 원망하여 실성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러한 눌지왕의 왕위 등급 과정으로 볼 때 이전 왕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의 이사금이라는 칭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눌지가 처음으로 자립한 왕입니다. 앞선 실성왕을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어요. 이게 왕호의 변경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의 공립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고 이제는 왕권이 그만큼 강화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전대에 비해서. 그래서 우뚝소선 같은 그 마립의 뜻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지는 그런 왕으로 자립한 왕이다. 그래서 아마 눌지가 처음으로 마립간이라 칭했을 것인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높여서 그래서 내물부터 마립간을 칭한 것으로. 그래서 눌지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내무랑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소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 기록에 내무랑 시기부터 마립간이 사용된 것으로 오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좀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무랑 때 처음 마립간이라는 말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기 381년에 내무랑은 위두라는 사람을 전진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전진의 부견이 신라 사신 위두에게 해동의 사정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라 사신 위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인이 해동의 사정이 달라졌다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은 마치 중국의 시대 변혁이나
혹은 명호가 바뀌는 것과 같다 할 것이옵니다.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수록한 중국 사서 자치통감을 보면 바로 이 신라의 명호 개혁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신라 왕을 마루루자 찰한자를 써서 루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한이 마립간과 통한다는 얘기죠. 한은 칸과 같고 간과 같다고 한다면 그 마루라는 누는 마루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루간이 결국 마립간이라고 하는 이병도 선생님의 견해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무랑 때 사실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지만 내무랑 시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라가 굉장히 경상도 권력에서 우위에 올라가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고구려에 예속당하는 정치적으로 굴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사실 눌지왕대거든요. 그래서 내무랑 실성왕 부분들은 가도기로 처리되고 그래서 눌지왕대 본격적으로 마립간호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정리를 하자면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제17대 내무랑 때부터였는데 그 다음 실성왕 때는 과도기로 지나다가 19대 눌지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증왕 때부터는 신라 임금의 호칭을 왕으로 확정해서 불렀는데 삼국유사에 지증왕 때부터 마립간이 처음 쓰인 것으로 되어 있는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지증왕에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한 대목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의 지증왕 즉위 관련 기록 중에서 왕은 체격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는 부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증왕은 생식기의 길이가 한자 5이나 되었기 때문에 좋은 배필을 구할 수가 없어 사람을 세방면으로 보내어 배필을 구하게 하였다. 어느 날 임무를 맡은 자가 모량부의 동로수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다. 아이고, 날씨가 참 덥구만. 그나저나 우리 임금님 배필을 구해서 데리고 가야 할 텐데 마땅한 사람을 통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한다. 그런데 웬 놈의 개들이 저기서 뭘 가지고 서로 저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어디 한번 가볼까?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 개 2마리가 북만큼 큰 인분 덩어리를 두고 양쪽 끝을 나눠문 채 서로 다투어가며 싸우고 있었다. 아니, 저건 분명히 냄새나는 인분인데 이상도 하네. 마침 저기 웬 여자애가 지나가는구나. 잠깐 걔 섞어라. 왜 그러십니까요, 나으리? 지금 저 개들이 몰고 싸우고 있는 저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인분이 아니옵니까? 아니, 저렇게 거대한 인분 덩어리가 도대체 누구의 몸속에서 나왔다는 말이냐? 이 마을 재상댁 따님이 여기 와서 빨래를 하다가 잠깐 숲속에 들어가서는 곳이옵니다. 오, 그래? 잘 되었다. 마을 재상집이 어딘지 네가 앞장을 서도록 하라. 재상의 집을 찾아가서 알아보니 처녀의 키가 7자 5이나 되었다. 이 사실을 자세히 왕에게 아뢰니 왕이 수레를 보내어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왕후로 봉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치하하였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방송으로 표현해서 소개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이나 윤리관으로 본다면 절대적 지존의 지위를 누렸던 당시의 국왕을 두고 생식기 길이가 얼마나 된다느니 그 때문에 마땅한 배필이 없어서 체구가 거대한 여성을 물색하러 다녔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이런 내용이 버젓이 올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의식,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이러한 생식기 숭배, 그러니까 뭐 성기 숭배, 펠러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것은 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사고 세계인 거죠. 그러한 것이 신라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생식기가 이렇게 크고 뭐 음장의 길이가 한자 5이나 됐었고, 그래서 배필을 못 구해서 사방으로 배필을 구하러 나섰는데 어디서 보니까 북만한 똥이 있더라. 그래서 이 주인공을 찾았더니 그게 모량부 각간의 딸이더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왕비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이 시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뭔가 성스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이제 생식기 부분들, 뭐 둔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돌의 비너스도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골반이 커야지 아이들을 쑥쑥 잘 놓는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여자가 이제 큰 똥을 놓다는 말은 골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풍년, 풍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은 성기도 크고 우리 국모는 아이도 잘 놓는 그런 인물. 그것이 결국 이 두 사람을 상징물로 해서 신라의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서민들의, 농민들의 어떤 사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 사람들이 지증왕의 생식기 길이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담긴 표현이었을지언정 애설스럽고 쑥스럽고 불경스러운 게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도 지증왕의 생식기 운운하는 그 얘기가 어떤 형태로든 사료로 전해졌을 텐데 왜 삼국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지증왕뿐만 아니라 진평왕에도 보면은 성기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이 성기 무게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돌계단이 이렇게 부서지는데 그것을 고치지 말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로 우리의 임금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런 게 다 잘려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져 나간 부분들은 결국 김부식이 갖고 있는 유학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증왕에 대해서 신라 당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설화적인 내용들을 만일 삼국유사마저도 실지 않았다면 고대를 살았던 그들의 사고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우리는 구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증왕에 이어 신라의 제23대 임금으로 버풍왕이 즉위합니다. 버풍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원정으로 지증왕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연제 부인이며 왕비는 박씨 보도 부인이다. 왕은 키가 7척이나 되고 성품이 너그러우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부왕이었던 지증왕이 64세에 즉위하여 84가 다 돼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일찌감치 태자로 봉해진 버풍왕은 아버지 밑에서 일정 부분 정사를 맡아서 수행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키가 7척이었다면 2m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만큼 컸다기보다는 아버지 지증왕을 닮아서 체구가 건장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부왕이 신라의 국가 체계를 다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버풍왕은 정사를 어떻게 펴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짐이 새로이 즉위하여 신궁의 제사를 올렸으니 이제부터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 신라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신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지금은 비록 백제와는 군사 동맹을 맺어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구려가 언제 군사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옵니다. 바다 건너 외와 가야의 움직임도 방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변방의 방어 시설들을 수리하고 군사들의 훈련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는 전쟁이 나면 어찌 해왔는지부터 말해보라. 대왕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 대응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거야. 육부의 수장들이 회의를 해서 각 부에서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징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신라에 육부의 수장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신라의 모든 장졸들은 짐이 신라 조정을 통해 내리는 명령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짐은 평시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외침에 대비하여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짐의 명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는 등 군사에 대한 모든 일을 담당할 부서를 새로이 설치할 것이다. 그 이름은 병부다. 알겠는가? 버풍왕 4년, 서기로는 517년에 신라 최초로 조정에 병부가 설치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육부병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였습니다. 육부병이라는 말은 각 부의 수장들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들을 인정해주고 그 군사력들을 신라가 총합해서 싸움을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병부가 설치됐다는 말은 그런 군사력들, 각 부가 갖고 있던 군사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신라의 왕권 하에 새롭게 조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육부의 이제 수장권들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고 왕의 병부 하에, 즉 병부령 밑에 전부 다 조직되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신라 조정 안에 군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부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라의 모든 일을 임금이 육부의 수장들과 일일이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왕 휘하에 그 일을 전담해서 처리할 행정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병마에 관한 일을 전담할 병부의 설치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국사의 판결 이런 것들은 다 육부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왕 중심 시스템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원칙만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왕명을 받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풍왕 4년에 제일 처음에 역시 병부부터 이제 이 군사 체계에서부터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부병들을 모아서 이제 국왕이 통솔을 하게 되면서 군사 행정을 담당할 병부를 설치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일을 왕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사를 결정하는 데에 공론을 모으는 과정은 있었으나 그러한 과정이 행정기구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는 체제가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풍왕 때 이뤄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들자면 서기 520년에 있었던 율령 반포를 꼽을 수 있겠죠. 나라의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헌데 그동안에는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을 다스리는 기준이 모두 달라서 그 고울의 전통에 따라 벌을 내렸다. 허나 지방을 주와 군으로 개편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는 터에 어찌 이것들을 조정해서 통일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될 율령을 준비하도록 어명을 내렸던 바 이제 그 내용을 백성들 앞에 반포할 것이다. 율령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역의 간섭법, 과거의 소국의 수장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법리적인 어떤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고차원적인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상이한 법들이 아니라 이제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군제 시대죠. 주군형 제도들을 완성해 가려면 중앙의 어떤 처리 방식들이 일원화돼야 됩니다. 어떤 마을은 다르게 처리하고 또 저쪽 마을은 다르게 처리하고
그쪽의 간섭법을 인정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죠. 법흥왕 때 신라의 율령이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울진 봉평비 비문입니다. 한국 고대 금성문집에 실려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는 신라 법흥왕 11년, 서기로는 524년에 해당한다. 이 비가 발견된 울진군 죽병면 봉평리 일대는 일찍부터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한때는 고구려에 의해 점령되었으나 그 얼마 후 다시 신라에 환원된 지역이다. 결손된 부분이 많아 비문의 전체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좁고 험한 경계에 위치한 성에 불이 심하게 일어나고 성촌에서 크게 군대를 일으켰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라의 불만을 품은 지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인다. 비석에는 죄인들의 명단을 나열하면서 곤장 60대 혹은 장 100대처럼 형벌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에는 노비를 나타내는 노의 노자의 노인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무슨 제목으로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그 형벌의 내용까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흥왕 때 상당히 체계적인 내용의 율령이 제정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흥왕 시기에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흥왕 15년에 처음으로 불법을 공행하였다.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한 것도 법흥왕이었고 율령을 선포한 것도 법흥왕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볼까요? 소수림왕 3년에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 소수림왕 5년 봄 2월에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승려 순도를 2절에 있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2절에 있게 하니 이것이 고구려 불법의 시초가 되었다. 불교를 도입하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령에 해당하는 율령을 반포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고구려나 신라 공이 불교 공인과 율령 반포 그 두 가지를 같은 왕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구려의 경우 영성과 사직을 각 부마다 따로 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도 다르고 사직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연방 정부가 물론 구성이 돼서 고구려 왕이 있습니다만은 사직을 따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부인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부인하고서 이제 국왕 중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게 따른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텐데 그 이데올로기로서 불교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는 각자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사복을 비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왕권이 미약하여 지방 호족들이 연합하여 나라가 운영될 때는 각 지방 세력마다 제사를 지내는 형식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 달랐겠죠. 그런데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를 만들려면 백성들을 단일한 사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겠죠. 바로 이때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흩어진 국가의 가치관을 통합하여 강력한 왕권 국가를 지향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기 불교는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 즉 불 사상에 입각한 종교로서 왕의 말이 곧 불경의 말씀으로 통했으니 지방 귀족 세력이나 백성들을 왕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통합의 바탕 위에서 율령을 반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호족들이 득세하던 지방에 중앙조정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장악하고 율령을 반포해서 법령 체계도 갖추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보게, 이번에 대왕마마께서 나를 백제 사신으로 다녀오라 하시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나? 그거 잘 됐네 그려. 백제와 우리 신라는 바야흐로 형제국이라 해도 좋을 만큼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어려운 문제가 뭐 있겠나. 백제 조정에서 대접도 잘 해줄 것이고 은근히
자네가 가고 싶은 듯한데 내 대왕마마께 자네가 가도록 전거를 해줄까? 그런 소리 마시게. 대왕마마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자네를 사절단 대표로 뽑으셨을 것 아닌가? 아이, 그런데 저기 오는 저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남당 회의에 참석할 사람인가? 글쎄, 잘 모르겠네. 한번 물어보시게. 이보시게, 그대는 뉘신가? 그렇게 묻는 그대들은 뉘신가? 나는 오랫동안 지방에 갔다 돌아온 남아 홍식이라는 사람이라네. 내 이놈! 내 관등이 남아라 하였으렸다! 어디 11번째 관등을 가진 주제에 감히 우리 아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냐? 내 놈이 정경 홍구멍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나으리 잘못했습니다요. 몰라봬서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벼슬의 등급에 따른 옷차림이나 그 색깔, 즉 복색 규정이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육부의 칸, 즉 수장들과 임금의 복색이 구별되지 않는 것도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이 백관들의 콩복과 주자의 차례를 정하였으니 이를 반포할 것이다. 장차 이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법흥왕은 율령 반포에 이어서 모든 벼슬아치들의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복장 규정에 해당하는 공복과 주자의 차례를 정해서 반포했던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들을 서열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 위에 선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때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위치라든지 왕의 옷의 색깔이라든지 또 신하들도 신하들 사이에 서열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률화하고 어떤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 색깔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신하들을 서열화해서 서로 간의 경쟁도 유도하고 또 왕은 그들 위에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령 속에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을 왕이 자신의 휘하에 서열을 매겨서 복속시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멀리서 복장의 형태나 색깔만 보고도 어느 관등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테니 앞에서 소개한 혼란은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법흥왕 때의 이 기록은 단순히 복장 규정을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라 17관등이 이때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제3대 임금이었던 유리이사금 때 이미 17관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법흥왕 때 17관등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골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관등으로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이 있으며 육두품 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관등으로 아찬, 일기찬, 사찬, 급벌찬이 있다. 그 아래로 오두품 출신이 맡을 수 있는 대나마와 나마, 그리고 사두품 신분의 관등에 해당하는 대사, 사지, 길사, 대오, 소오, 조위가 있다. 모두 17개 관등이다. 그런데 서의식 교수는 법흥왕 이전에는 12개 관등이 존재했다가 법흥왕에 이르러서 17관등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아하고 대남아가 있는데 처음서부터 대남아가 있었지는 않았겠죠. 남아만 있다가 분화해서 대남아가 생길 것이고 사지만 있다가 대사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아찬이 있다가 대하찬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오가 있습니다. 오에서 대오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기원을 잘 알 수 없는 게 또 잡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찬과 대하찬, 대남아, 대사, 대오 요 5개 관등을 빼면은 17관등에서 5개를 빼면 이제 12관등이 되는데 17관등이 성립하기 전에는 12관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흥왕은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12관등을 확대해서 17관등으로 만들어서
신라의 관등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먼 길 떠날 사신은 출발 준비가 되었느냐? 예, 대왕 마마. 네가 신라 사신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느냐? 물론이옵니다, 대왕 마마. 그래, 지금 사절단을 이끌고 어디로 갈 것이냐? 남쪽 바다의 포구에서 백제의 사절단과 만나기로 하였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다녀오너라. 예, 대왕 마마. 서기 521년 버풍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남조와 애교 교섭이 없던 신라가 이때 독자적으로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고 백제에서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간 것입니다. 뭐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도 백제가 사신 갈 때 아마 끼어서 같이 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나제 동맹이 아직 깨지지 않, 진흥왕 때 이제 깨지게 되는데 이 버풍왕 때는 그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그러니까 백제 사신이 남조인 그 양나라로 사신을 갈 때 같이 동행하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중국에 신라가 알려지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나라에 사신 온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양직공도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신라사가 있는 거죠. 이때 신라가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사실은 양서 동의열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동으로는 큰 바다와 연해 있고 남북으로는 고구려 백제와 접하고 있다. 위나라 때는 실로라고 불렀고 송나라 때는 신라 또는 사라라고 하였는데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 버풍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백제를 따라가서 방문을 바쳤다. 양서 신라전에는 또한 백제의 통역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북조의 여러 세력들, 5, 16국부터 해서 북조의 여러 세력들과 만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남하를 개시하고 나제 동맹이 체결되면서 신라는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백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제는 남조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최초로 양서에 보면 신라에 대한 동의전이 체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라를 굉장히 야만의 국가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백제가 신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양나라에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양나라의 무제가 대단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가 불교에 관련된 정책들을 펴는 모습을 신라 사신이 보고 가서 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기 522년 버풍왕은 뜻밖의 제의를 받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가야국의 왕이 우리 신라의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여 싸웁니다. 뭐라? 정녕 가야국 왕이 우리 왕실의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다 청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가야가 우리와 혼인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 가야의 국왕이 무슨 연유로 우리 왕실의 여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고 했을꼬? 이 시기에 삼국사기에 가야라고 기록된 세력은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가야가 신라의 혼인동맹을 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가야도 보면은 임실, 남원 이쪽 지역으로 5세기 후반부터 해서 계속 6세기 초반 무렵까지 계속 중요한 어떤 전성의 모습을 취하는데요. 백제가 안정화되는 시점이 대체로 문효왕 때입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부터 해서 6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백제가 굉장히 불안했다가 문효왕이 집권하면서 백제가 다시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되니까 사실은
대가야 쪽으로 백제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기에 백제와 가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 서기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개체 6년 여름 4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는데 임나국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등 사현을 청하였다. 또한 조정에서 백제의 점이문귀 장군과 신라 사신, 그리고 안라국 대표 등을 불러놓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여기 나오는 기문은 전라북도 남원, 그리고 대사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역시 가야가 점령하고 있던 남해안 일대의 거점들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백제가 압박을 가해서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백제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라와의 연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이 제의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대왕 마마, 가야의 혼인 동맹 제의를 받아들이시옵소서. 가야는 장차 우리 신라가 복속시켜서 합병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아니더냐. 헌데 그런 가야와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이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라 보느냐? 예, 대왕 마마. 지금 혼인 동맹을 맺어 가야와 화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차 가야의 영토를 우리 신라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헌데 우리 신라 왕실에 가야 왕에게 출가시킬 만한 마땅한 배필이 있겠느냐?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을 가야국 왕에게 보내시옵소서. 그러면 되겠구나. 가야 왕실과의 혼인을 준비하도록 하라. 한편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에게 몰려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가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 가야 내부로 자기들의 어떤 세력권을 확대시켜 나오고 교란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게 성공해서 나중에 가야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는 결국 백제가 안정화되면서 백제는 한성 지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 대해서 지배력들을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와 가야가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의 여파들이 결국 신라와 가야의 어떤 협력, 결혼 동맹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라 왕실에서 가야 왕에게 왕녀를 출가시켜서 양국이 혼인 동맹을 맺은 이태 뒤에 버풍왕은 신라 영토의 남쪽 변방으로 순행을 나갑니다. 대왕 마마, 다 왔사옵니다. 호호, 여기가 우리 신라 영토와 가야 영토가 만나는 곳이라 하였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영토고 어디서부터 가야 땅이라는 얘기냐? 대왕 마마, 두 나라가 뺏고 빼앗기는 것을 거듭하여 그 경계가 모하옵니다. 이제 곧 가야국 왕이 도착하면 두 분이 의논하여 경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옵니다. 모름지기 두 나라 왕실이 혼인을 하여 사돈지간이 되었으니 국경에서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야국 왕이 오거든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것이니라. 버풍왕 11년 9월에 왕은 남쪽 경계로 행차하여 지경을 개척했는데 가야국 왕도 와서 참여하였다. 대가야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 창녕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가면 합천, 그 위쪽으로는 고령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대가야가 백제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신라와는 이제 동맹을 맺어서 더 이상 가야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가야의 후원자로서 들어오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영토,
경계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가야 세력권들을 격파시키고 들어가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두 왕이 여기에 모여서 경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가야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버풍왕은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사벌주에 군을 설치했으니 짐을 대신하여 사벌주를 다스릴 관리를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하찬 2등을 사벌주 군주로 임명하니 2등은 사벌주로 부임하여 어명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라. 사벌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그런데 사벌주의 군주로 대하찬 2등을 발령내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지방에 주와 군 혹은 현을 설치하였고 각 주에는 그 주의 관리자로서 군주를 파견했다는 내용은 이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관에 해당하는 군주의 경우 모두 대하찬 관등을 가진 사람만 파견했을까요? 혹은 군마다 군주로 파견한 관리들의 관등이 달랐을까요? 이 실지군주는 벼슬이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사벌주의 군주는 대하찬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료들을 비교하고 또 진왕 순수비에 나오는 군주들이 있습니다. 사방군주가 나오는데요. 그 군주들의 간등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사벌주 군주의 이 간등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신빙성 문제가 일단 있고요. 대체로 군주를 이렇게 대하찬급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군주는 후대의 도독에 해당되고요. 도독은 각 주의 장관들인데 각 주의 장관들은 대하찬 이상의 어떤 진골들만이 했습니다. 지금의 삼척에 해당하는 실지군의 군주는 17관등 중에서 11번째 관등인 남하인데 비하여 사벌주의 군주는 제5관등인 대하찬이라면 같은 군주인데 관등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울진 봉평비에 나타난 실지군주의 관등이 남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벌주 군주로 임명했다는 2등이라는 사람의 관등 대하찬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일단 기록을 존중하기로 한다면 각 주에 따라서 군주의 관등이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버풍왕 15년째의 기록에는 버풍왕이 이때 처음으로 불법을 공행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가 서기 528년입니다. 그런데 얼핏 비교해 보더라도 고구려는 이보다 200년이나 앞선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인한 것으로 돼 있고 백제도 4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풍왕 때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면 불교의 신라 전파가 터무니없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버풍왕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신라의 불교가 도입된 내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교사 전공학자들과 함께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교를 공인한 버풍왕은 그 자신이 독실한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29대 임금은 법왕이었는데 그는 즉위하자마자 이런 영을 내립니다. 법왕 원년 겨울 12월에 영을 내려서 생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놓아주게 했으며 고기 잡는 기구와 사냥하는 도구들을 불살랐다. 그런데 우선 왕의 이름부터가 백제 법왕과 비슷한 신라의 버풍왕도 제위 16년째 되던 해에 살생을 금하라는 영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버풍왕이 신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생물 일체를 죽이지 못하도록 영을 내렸다는 얘기일까요? 윤선태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버풍왕은 불교를 수용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가 실시하고 이제 전쟁들도 막고 평안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포부 또 그것이 실현되는 어떤 상징적 어떤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행되었다가 잠시 일정 기간 실시되었다가 또 이제 풀어지고 그렇게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생 금지 영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요즘도 보면 왜 방생하는 날짜들이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냥이라든지 기타 사냥 도구들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살생을 금했다 하더라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했을 것이고 이 기록이 나타내는 것은 살생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신라의 임금은 미물까지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위대한 임금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춘삼월이 됐으니 농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요즘 몇 해 동안 왕실 토지에서 지은 농사의 소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느냐? 밭농사의 소출은 양호하나 논농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수지 제방이 낡아서 물을 충분히 가둬두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을 이겨내기가 어렵사옵니다. 왕실 토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소출이 초라해지면 왕실의 권위가 서겠느냐? 제방을 수리해서 가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사옵니다. 법흥왕 18년조에는 왕이 관리들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윤선태 교수는 이 제방이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청제라는 저수지 제방을 일컫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영천에 가면 청제라고 하는 청못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못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간 계곡수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에 농토들의 물을 대는 그런 저수지인데 거기에 이 저수지를 쌓을 때 어떤 규모로 쌓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청제비가 법흥왕 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기사와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전부 다 왕실 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노동력들을 징발해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그 축조된 저수지를 이용해서 논농사를 개척하고 또 생산된 쌀들을 귀족 계급들, 왕실들이 사용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서양에서의 장원처럼 삼국시대에도 왕실을 비롯한 진골 귀족들이 각각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를 축조해서 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이고 영천의 청제가 바로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본기 법흥왕조에 올라있는 기록 중에서 신라의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직이 바로 상대등입니다. 법흥왕 18년 4월에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나라의 정사를 도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상대등의 관직이 이로써 처음 시작되었다. 이는 지금의 재상과 같은 것이다. 고려시대로 치면 재상과 같은 관직이 상대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국상을 소개할 때도 삼국사기에 고려시대의 재상과 같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러나 신라의 상대등은 고려의 재상이나 고구려의 국상과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고 그래서 정사를 맡기고 이것을 뭐 이기배 교수는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상대등을 검토를 하시면서 대등회의 수장으로서 그 상대등을 삼아서 왕권은 정사의 득실과 관련 없이 정사에 대한 책임을 상대등에게 이제 떠맡김으로써 그 전에는 왕이 직접 그 정사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등이 쥐게 함으로써 그 왕권은 그만큼 안전판 위에서 좀 안정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점은 타당성이 있는 견해죠. 전 서울대 이기백 교수의 논문 상대등고에서 일부를 발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등이 고려시대의 재상과 같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상대등은 국무를 총괄하는 수상으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상대등을 국정을 분장하는 여러 관부들을 거느리는 수상직이었다고만 생각해버린다면 그것은 상대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그 당시에 설치된 관부란 병부만이 기록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시 중앙관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대등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는 곧 상대등이 대등들로 구성된 귀족 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장관을 상대로 국사를 논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고 그 책임을 져왔는데 이제는 그 장관들을 통솔할 국무총리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맡겨버리고 대통령 자신은 그 위에 군림하는 상황과 비유할 수 있겠죠. 국왕 자신은 진골 귀족들로 구성된 대등들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등들을 통솔할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하나 만들어서 맡겨버리고 국왕은 초월적 위치로 격상되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